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뭐 이렇게 간단히 제가 이렇게 강의할 일이 있어가지고 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대해서만 좀 정리한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 자료 볼 때는 그 인용을 다 지웠습니다. 원래 이제 보면은 막 그 복잡한 인용들이 있어요. 그 독일에서 만든 그 아리스토텔레스 저서를 정리한 사람이 그 아리스토텔레스 저작들을 인용하는 방법을 알려줘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인용하기도 하고 막.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뭐 오히려 이제 좀 복잡해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인용하는 분들, 그 밑에 인용하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그것도 또 뭐 복잡해 보일 것 같아서 그 그래서 혹시 보시다가 뭐 제가 인용한 책들은 그 뒤에 이제 썼거든요. 근데 그 인용한 책들 밖에서는 거의 들어간 거 없고요. 제가 여기 쓴 말들은 다 인용한 문구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게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시면 제가 그 구체적인 것도 뭐 인용 문구 이런 거 좀 알려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좀 제가 염려했던 게 우리 윤 교수님께서 우리 그 이제 철학 관련된 것들 막 강의하시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은 이제 판넨베르크 책도 있고 그 신학과 철학 두 권으로 되어 있는 거, 또 이제 디오네게스 알렌이 쓴 책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사실은 이제 이미 교수님께서 정리하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책들이 사실은 수준이 낮은 책들이 아니에요. 특히 이제 알렌 책 같은 경우에는 깊이 있는 책이 나름대로. 그래가지고, 그 부분까지 말씀을 어떻게든 좀 짚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사실 뭐 역량이 거기까지 잘 안 돼가지고, 그, 알렌 거는 제가 따로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30페이지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이거랑 이거를 섞었다가는 오늘 뭐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제대로 뭐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이건 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관련 부분은 조금 평이하게 나갈 겁니다. 평이하게.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신학 관련 부분은 그 알렌 거는 너무 좀 어렵고 복잡해서 판넨베르크 거를 위주로 해가지고 사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과서 갖고 계신 분들 계시면 그 내용 아시고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1시 2분이니까 시간대로 따지면 이제 12시까지 1시간 하고, 그죠? 식사하고 와서 1시간 반인가 하고, 뭐 질문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네. 양이 좀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예, 막 다 할 수는 없고, 주로 이제 그 줄친 부분들 위주로 이렇게 징검다리 뛰어들기 하면서 제가 연결하면서 좀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대한민국에 지금 이 시대에 그것도 이게 대전에 와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도 되게 신기하고요. 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가 이 시대에 여기서 지금 이분을 왜 얘기를 하고 있을까? 어,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지금 떠오르는 거는 그 제가 이 조직신학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음, 음,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플라톤에 대한 얘기들을 알게 모르게 많이 하게 돼요, 사실은. 그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사실은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신학교에 오기 전까지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처음에 1학년 되면은 목사님 신앙으로 들어왔다가, 그죠? 2학년 되면 이제 장로님 신앙 떨어지고, 장로님 이제 계신데, 또 이제 3학년 되면 이제 집사님 신앙, 4학년 되면은 거의 평신도.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믿으라 그러고 이제 성경 말씀 딱 들으면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자기 경험을 막 섞어가지고, 그죠? 자기 나름의 어떤 그런 거를 이제 형성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신학교로 오면은 뭐를 알게 되는 거냐면, 신학이라는 게 내용이 알고 보니까 사람이 만든 걸 알고 보니까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 탄생하시고 이제 우리는 성경으로만 교회에서 보고 있다가 그 목사님이 그 성경을 설교하시고 뭐 이해하시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알고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이 그 시대의 생각들을 갖다가 정리해가지고 섞어놓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용들을. 그래서 그걸 이제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만든 것들. 그러니까 계속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신학도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뭐 사도신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이 나한테 딱 주신 그 하나님 말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사람이 만든 거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만든 거네라고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만들었는데 누구를 재료를 해서 주로 만들었냐면 중세까지만 해도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재료로 해갖고 만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모르면 그 신학이 형성된 거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종교개혁, 우리는 뭐 중세 이후에 이제 종교개혁한 이제 개신교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그 개신교들이 그 칼빈과 이제 루터 이런 사람들이 그 종교개혁을 했던 이유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고백론 쓰고 막 이러신 분. 아우구스티누스 뭐 이렇게 말하죠. 그 어거스틴이라는 분의 신앙으로 돌아가자라는 어떤 걸 내세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어거스틴이 말했던 그 은총의 신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인간들에게 은총을 주시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은총으로 이렇게 복을 주시고 한다는 그 신앙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그 은총의 신학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냐면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우리도 물심양면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지 심적으로만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결혼식장 가가지고 마음으로만 뭐 이렇게 축하합니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부주금을 좀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 왜 입으로만 사랑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거기 뭐가 끼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로가 끼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막 타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만하고 다시 어거스틴 신학으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 개혁이었어요, 사실은. 다만 이제 그 방향은 그랬는데 그때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가 소위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과학도 좀 발달하다 보니까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런 바탕 속에서 뭐 그 당시 유행했던 인문주의자들, 칼빈 같은 사람이 인문주의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경향이 섞였던 거죠.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성향이 있는 거냐면 이성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은 책이잖아요, 책. 그죠? 그 성경을 이성적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모든 신자들이 다 성경을 보고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보고 이해하고 이렇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거스틴도 사실은 이제 신플라톤 사상이라는 것에 이제 기반을 하고 있었고 결국 종교개혁도 알고 보면은 그 신학을 사실은 이렇게 이어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고 나니까 이제 신학교 오면 이거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하고 틀린데 이러면서 이제 떨어진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공부하는 이유가 그렇게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만들어질 때 어떤 논란이 있었나, 그리고 이제 그게 그대로 온 게 아니잖아요. 시대가 바뀌니까 바뀔 때마다 또 어떻게 변화가 되었나 이거를 알면 지금도 사실은 이 신학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지금도. 왜냐하면 이제 일제시대 때 우리가 꿈꿨던 거는 독립이잖아요. 그죠? 나라의 독립.
근데 지금 꿈꾸는 거는 독립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꿈꾸는 거는 뭐, 복 받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는 게 다르잖아요. 바라는 게. 상황이 틀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 하나님은 모든 걸 갖고 계셔요. 모든 걸 갖고 계신데, 그 인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인간이 그걸 얻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모든 걸 갖고 계신 하나님 속에서 또 이렇게 빼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요리를 해주는 거예요. 네,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렇게 뭐 좀 의심스러워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신학을 공부했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한 사명이 있거든요. 뭐냐면 저는 이제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저희 아버지 뭐 할아버지 저희 장인어른 다 목사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믿게 된 거는 30대 이후에 믿게 된 건데 본격적으로 그 본격적이라는 말을 할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전에는 성격이 좀 안 좋았어요. 예. 그리고 뭐 좀 이렇게 이기적인 것도 있고 세상적으로 막 이렇게 그런 것도 막 좋아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음이 그냥 만족이 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꾸 뭐를 이렇게 찾고 뭐 뺏으려고 그러고 내 거 채우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만족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만족이 안 돼서. 근데 이제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만나니까 그냥 감사하고 그죠? 예. 그다음에 어려운 일이 막 닥쳐도 옛날엔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그 뭐 조그만 거 잃으면은 막 되게 뭐 인생 막 불행해지는 것 같고 절망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거 뭐 별거 아닐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거든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끼리니까 하는 얘기예요. 예, 제가 인권법도 전공했는데 좀 말을 차별적할 것 같아 좀 그렇긴 한데 우리가 좀 더 만족스럽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다른 사람들보다. 예?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갖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세상에 있는 그 피조물들을 내 거기에 이렇게 수그리고 막 아양 떠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다스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기독교인들은 회복을 한 거고 어떻게 본다면 회복을 했고 일반적인 기독교 아니신 분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여가지고 말이에요. 뭐 팔이 하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마음 뭐 이렇게 하트 모양이 하나 기독교인들이 여기 달려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럼 눈에 확 띄잖아요. 저분은 저기 달려 있네. 이거 있는 사람은 고난이 닥쳐도 좀 금방 이렇게 그죠? 예, 만족할 수 있고 또 헤쳐나가고 예. 다른 사람 입장도 좀 생각할 줄 알고 그죠?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근데 이거 없는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약간 욕심 부리고 굉장히 뭐 돈이나 이런 거 막 따지고 자꾸 이렇게 싸우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것도 뺏으려고 그러고 막 이런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이 사람은 이거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 구분이 딱 될 텐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외향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 근데 굉장히 다른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무언가를 저 사람들은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부분을. 그럼 좀 결핍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의 완전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사실은 저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꼭 뭐 전도란 말을 안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살길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으면, 이거 갖고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자꾸 전해주려고 하는 거죠. 어떤 뭐 교회를 뭐, 예? 부흥시키자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사랑하니까, 예.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의 전달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의 근원이 되는 그게 기독교인의 어떤 정체성이고, 신학을 하신 분들은 그게 꼭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그거를 해줄 사명을 갖고 지금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 뭐 좀 모자란 부분도 있지만, 이거를 보면 되게 복잡하고 재미없을 수 있어요. 뭐 이거 좋아하겠어요? 이거 보면 복잡하고 재미없지. 근데, 이거를 내가 알므로써, 일단은 세상에서 뭔가 공격이 들어오고 막 하나님을 이렇게 할 때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내용을 잘 이렇게 지키고 전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상황에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사람마다도 달라, 그죠?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럴 때마다 내가 그렇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 근원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미에서 이게 내가 잘만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그런 좋은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좀 들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좀 청약에 한번 살살 나가볼게요. 지금 오늘 이거 하는 순서는 재밌네요. 소리 나니까 막 게임하는 것 같고요. 그죠? 네. 처음에는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생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렇게 짚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실은 이제 그 학문이라는 어떤 체계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말하면 그냥 자기 주장밖에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거는 진짜가 될 수 있다, 가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체계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체계를 갖다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자연에 대한 거, 무슨 뭐 형이상학에 대한 거, 뭐 논리에 대한 거, 윤리에 대한 거 이런 걸 막 이렇게 범위를 정해가지고 체계화를 시켰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 자연학이라든지 논리학, 형이상학, 영혼론, 윤리학, 정치학, 수사학과 예술 뭐 이런 아주 다방면에 있어서의 어떤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최초로 만든 사람들이에요. 최초로. 예, 이 학문을 최초로 만든 사람,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이것이 기독교 신학으로 연결이 됐을까. 이제 이런 내용을 좀 짚어드리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에 대해서 잠깐 이제 짚고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2시까지 이제 40분 좀 넘게 남았는데요. 최대한 가보는 대로 가보고, 이제 남은 건 또 식사 한번 할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384년에, 기원전이에요, 기원전. 384년에 그리스 북부에 위치한 스타게이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우리가 뭐 스타게이라가 어딘지도 모르고, 기원전 384년 잘 모르지만, 조금 이렇게 연관돼서 할 수 있는 게, 소크라테스라고 들어보셨죠?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 철학의 아버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철학의 아버지가 제자가 누구였냐면 그 사람이 플라톤이에요. 네. 그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네, 요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슨 그 시대적 배경이 뭐냐면 소크라테스 때는 여러분 그리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리스에서 제일 유명한 나라가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게 아덴이라고 이제 성경책에 나오는 아테네라는 지역이 머리에 떠오르잖아요. 왜 떠오르냐면 아테네가 페르시아 전쟁 때 그 그리스를 구하는 큰 어떤 역할을 했어요. 살라미스 해전이라 그래가지고 그 바다에서도 물리치고 막 이러면서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던 이제 여기를 구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아테네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자유라는 개념 있잖아요. 자유. 이 자유라는 개념이 원래는 없었어요. 이런 개념 자체가.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옛날에는 저기 하늘에 있는 무슨 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내려오면 거기에 이제 뭐 그리스가 있다면 이제 그리스 또 그리스를 형성하고 있는 어떤 폴리스 그 각각의 동네처럼 있는 폴리스 이게 다 하나의 유기체처럼 유기체 머리가 있고 뭐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뭐 이런 것처럼 다 연결된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사람도 뭐예요? 그 폴리스 안에 있는
그냥 하나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 나보다 더 큰 거, 그 폴리스,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저 우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중에 더 큰 부분으로 내가 부합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알게 되면 그게 더 훌륭한 거죠. 그 얘기는 어떤 보편적인 것에 들어가야, 그렇게 행동해야 내가 훌륭하고 그게 나한테 더 좋은 거야. 그게 내가 더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그럼 여기 뭐가 없어요? 내가 개체로, 내 특징적으로 떨어져 나가가지고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징적으로 딱 떨어져 나가서 내 맘대로 하고 싶어라고 말하는 게 자유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그 당시에는 생각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사실은. 예. 근데 그런 개념을 처음으로 특히 이제 정치적인 분야에서 창작을 한 게 아테네거든요. 예. 페리클레스라는 사람 시대에 아테네의 이제 그런 자유라는 개념이 창조가 된 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아테네가 그런 어떤 바탕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어떤 힘이 되는 거예요. 다원적인 어떤 힘이, 서로 협력하고 다원적인 힘이. 그래가지고 아테네가 이제 그 페르시아를 물리친 다음에는 아테네가 그리스의 맹주처럼 돼가지고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맹주처럼 막 행동을 해요. 근데 이 아테네가 예를 들어 자유를 인정 힘이 좋았어요. 도움이 됐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모여 살고 막 도시 같은 게 이제 흥성승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성경책에도 보면은 도시가 막 항상 에베소 같은데 그럼 주로 이제 거기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타락의 기운이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해. 욕심이 커지고, 그죠? 돈에 대해서 막 이런 사람들이 막 관심이 커지고. 아테네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자유의 기풍에 더 넘어가서 나만 알고 내가 정직하게 네 거를 주고 내 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남의 것도 내 거 가져오고 싶고 내 거는 내가 잘못해도 안 뺏기고 싶고 막 이런 게 막 유행을 하면서 이게 이제 이런 어떤 능력을 갖기 위해서 뭐가 유행했냐면 대변론자들이 대변.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던 한 사나이의 이름이 그가 바로 소크라테스였던 거예요. 이 사람은 애국자고 굉장히 아테네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테네가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타락의 원인이 뭐냐면 너무 각자가 자기의 자유를 외치면서 그게 이제 궤변으로까지 막 가버리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뭐냐면 너희들이 실제로 뭘 안다고 주장하면서 네 맘대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는 거 없다. 그리고 그 각자가 알고 있는 그 입장이 그게 진짜가 아니라 어떤 보편적인 진리가 있다. 이걸 갖다가 이제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크라테스는 그걸 뭐 책을 뭐 출판을 하거나 뭐 이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애국심으로. 예, 소크라테스가 전쟁에도 나간 적이 있어요. 막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 제자인 플라톤이 소크라테스가 가르쳤던 거를 막 이제 책을 썼어요. 예. 그 플라톤이 만든 그 소크라테스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그 아카데미아에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우등생이 되면서 예, 이제 이렇게 실력을 키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아테네가 그 소크라테스의 바램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걸 극복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타락을 한 거예요. 타락을 하기 시작하면서 누구한테 먹히냐면 굉장히 이제 보편적인 걸 갖다가 강조하고 거의 전체주의적인 것처럼 굉장히 강력하게 막 사회생활 하는 그 스파르타한테 집니다. 먹혀버려, 결국은. 방종하다가. 근데 그 스파르타가 이거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유명한 이제 그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케도니아 그러면 누구를 우리는 알고 있냐면요.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왔을 때는 그 아테네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테네의 어떤 이상은 무너지고, 그죠? 뭔가 좀 이렇게 자유롭고 이런 거보다는, 이 다른 어떤 기쁨, 그리고 막 뭔가 이렇게 여유롭고 막 뭐가 흥성스럽고 막 부흥되고 이런 거보다는 그때는 뭐 좋잖아요. 교회도 막 부흥되고 하면. 뭐 싸우지 않잖아. 그죠?
예, 막 기분 좋잖아. 그래서 잘 몰라도 그냥 넘어가 막 이러는데, 근데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막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좀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알아야 돼. 예, 정직하게 행동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거든요. 그죠? 그게, 그럴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그 시대가 온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맥을 갖고 있어요. 그죠? 예, 뭔가 제대로 살아보려는. 근데 시대가 달라, 시대가. 예.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이렇게 요때까지만 해도 뭐 먹고 살기 편하니까. 뭔가 좀 흥성스러우니까 뭔가 이상적이고 뭔가 좀 이렇게 좀 멋진 뭐 이런 거를 좀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때 오면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뭔가 내 삶의 지금 구체적인 거, 내 앞에 있는 문제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막 이런 어떤 경향이 있었던 거죠. 요런 어떤 차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줄친 거 위주로 제가 체크하면서 나갈게요. 이 두 분이 다 의사 가문이에요. 아버지는 이제 그 왕의 궁정 의사였고, 어머니도 의사 가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당시엔 그리고 의사가 사람도 고치지만, 이 짐승도 막 고쳐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릴 때부터 짐승이고 사람이고 막 그 아버지 또는 그 외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막 치료를 하고 뭐 이런 걸 봤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그 성격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냐면 굉장히 자연과학자 같은 예, 그런 어떤 생각이 이제 생긴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치료하고 할 때 대충대충 하면 돼요? 큰일 나죠. 죽을 수 있는 사람 잘못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요즘 의료 사업, 의료 뭐 그 사태에서 전공의들이 그거 배우는 거예요. 수련이. 수련이라는 게 딴 게 아니잖아요. 너 맹장수를 몇 번 했어. 뭐 이런 거잖아요. 맹장수를 할 때마다 경험을 쌓는 거죠. 그 경험을 쌓는 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성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아, 그런 게 되게 중요하구나. 네, 근데 그 아카데미아에서는 어떤 게 중요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플라톤 사상이나 소크라테스 이어가지고 뭔가 이상주의적이고 뭔가 추상적이고 막 이런 거.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조금 이제 자기만의 색깔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했겠죠? 게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 되네?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되네. 이렇게. 네, 됐습니다. 예. 저 옛날에 그 도시 봤을 때 마우스 안 쓰고 이걸로 썼었어요. 네. 자, 그래서 이 공부를 할 때도요, 이 토론 때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요, 근데 말을 잘 못했어요, 처음에. 말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아카데미아 그 알고 기는 애들이 와가지고 그 최초로 그 철학을 가르치는 학교인데 얼마나 말 잘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고방식 자체가 말을 이렇게 화려하게 수사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고 자체가. 그러니까 요거를 꼼꼼하게 자기가 그 토론할 때마다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메모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가 자세하게 이렇게 좀 구분도 하고 하면서 말을 갖다가 제대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보면은 궤변 늘어놓은 사람들 있죠. 막 떼쓰면서. 그 사람들 가만히 보면 이쪽에 쓸 말이 아닌데 여기다 갖다 대고 막 쓰죠. 그죠? 이게 이런 의미가 아닌데 원래 그걸 막 이상한 의미라고 막 주장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꼼꼼하게 이렇게 하면서 그 토론을 할 때 이 사람은 그런 걸 오히려 형성했어, 자기가. 예. 요런 말은 요럴 때 쓰는 거다. 요런 말은 요럴 때 쓰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범주론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논리학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이제 이런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라톤이 죽은 다음에 이제 아카데미아를 떠나서 여기 보면은 그 아소스 근방에 이제 레스보스 섬에 미틸레네로 이주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 제주도에서 오신 분들 보시면 바닷가에 우리는 저 조천에 갔을 때 바닷가 보면서 이쁘다 아름답다 그냥 이거만 보고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모래밭을 보는 모래밭을 갖고 그 조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개가 있는 거 없는 걸 다 조개를 줍는 거죠. 근데 막 줍는 게 아니라 다르게 생긴 거. 예, 그래가지고 조개를 분류를 해요. 가져가지고 분류를 해. 예, 뭐 이런 일을 갖다가 여기 보면은 다양한 어류와 생명체들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수집했대요. 우리랑 다르죠. 우리는 그러면 멋있다, 좋다, 뭐 이런데 이제 이 사람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동물지라는 이런 거를 막 책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 아테네
그 안티파트로스한테 넘겼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좀 친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초대로 이제 아테네로 와서 리케이온이라는 그 아카데미아 비슷한 거를 세웁니다. 예, 학교를 세우는 거죠. 리케움이라는 세워서 이 사람들이 그 하는 말이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쭉 산책하듯이 딱 나가면 그 제자들이 그 뒤를 이렇게 줄줄줄 따라가면서 산책을 하면서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소요학파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그 돌아다니는 걸 갖다가 뭐 소요학파라고 불렀어요. 그것 때문에.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는 필립 2세예요. 근데 그 필립 그 2세에 관련돼서 아버지가 이제 궁정의사적으로 막 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으로 갑니다. 스승으로. 그러니까 굉장한 위치잖아요. 그죠? 예. 뭐 나중에는 근데 좀 알렉산더 대왕의 역적으로 이렇게 반역했던 사람하고 좀 친해가지고 좀 안 좋아지긴 하는데 뭐 어쨌거나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왕의 측근이야. 그죠? 아테네에 와서도 그 아테네를 다스리는 사람하고 친해. 막 엄청난 어떻게 보면 이제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니까 각 지역에 이제 막 분할이 되면서 아테네에서 독립운동 같은 게 막 벌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는 일종의 이제 우리 입장 옛날 독립시대에 보면 친일파야. 친일파의 거두. 이완용 같은 막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아테네 사람이니까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아테네에서 못 있고 도망가서 이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지고 이 칼리스에 도피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1년 만에 그 위장병으로 이제 세상을 떠났다. 이제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였던 일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학문 체계를 보면 아까 제가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소크라테스나 플라톤하고 다르다 그랬죠. 그죠? 여기 보세요. 플라톤은 이 세상이 동굴의 벽에 투영된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진정한 실제는 세상 저 너머에 있고 이 세상 하나의 어두운 동굴에 지나지 않는다. 저편에 있는 이데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이거가 진짜라고 보잖아요. 이거. 그죠? 예, 만질 수 있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근데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변화죠. 내가 이거 따면 따지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먹으면 이 안에 물건 없어지잖아. 그죠? 변화를 한다는 변화. 변화를 한다는 거는 완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한 거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원래 이제 철학이 제일 먼저 발생한 게 이제 그 탈레스라는 사람, 그 밀레토스 학파라고 그쪽 지역에서 생긴 그 철학자라기보다는 과학자들입니다. 네, 그 당시 철학은 과학을 막 포괄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뭐 세상은 뭐 물로 만들어졌다, 불로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막 말하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처음으로 철학을 시작한 거예요. 왜 철학이 시작됐냐면 자연 속에 이제 우리가 인류가 99만 년을 떠돌아다니고 살았어요. 수렵어로 채집생활을 하면서. 그 1만 년을 농경생활을 한 거예요. 1만 년을. 그럼 99만 년 동안 막 돌아다니고 어떻게 보면 짐승처럼 살았다고 해요. 이 역사책을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의 현실을 보면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빨리빨리 이렇게 파악을 알아야 돼. 예. 예를 들어서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생긴 야옹야옹 하는 애가 있어. 옆에 오면 막 그르렁그렁거리고 막 귀여워. 요러던 애가 있는데 좀 가다 보니까 걔랑 좀 비스무리하게 생긴 애가 또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예. 고양이랑 비슷하게 생기면서 크기도 비슷한 게 하나 있죠. 살쾡이 같은 삭쾡이. 진짜 똑같아요, 고양이하고. 예. 근데 얘는 좀 위험하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큰 거 있죠. 비슷하게 생겼는데 얼룩무늬 있고 막 좀 큰 거. 그 호랑이 있잖아, 그죠? 근데 내가 호랑이로 잘못 알아가지고 다가서면 어떻게 돼? 죽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시시각각 자기는 이 세상을 모르는데 시시각각 상황이 막 변해. 근데 그걸 내가 빨리빨리 판단을 잘못하면
죽는 수가 있어, 잘못하면. 그리고 도대체가 내가 뭘 당하는 거야, 막. 번개도 막 당하고, 막, 맹수가 와서 죽이기도 하고 막 당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예방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막 되게 당황스럽겠죠, 그죠? 생과 사의 문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세우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지역에서 센 거 있어, 뭐 곰이나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곰하고 우리는 원래 되게 친해. 인척 관계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연관돼 있어. 뭐 이렇게 말하는 거. 토테미즘 같은 거, 이게. 또는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대하는 단군의 자손이죠, 그죠? 그 단군에 사는 게 단군이 누구예요? 저기 위에 있는 저 힘센 분이시죠, 그죠? 신이잖아요. 단군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우리 민족은 신의 자손이야, 그죠? 예, 일본도 아마테라스의 자손이 이렇게 얘기하고 태양 신의 자손. 그러니까 우리는 신의 자손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좀 친해. 그 권력 좀 있어. 그러니까 자연에서부터 우리가 좀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개별적으로 뭐 바다에 가면 안 빠져야 되고, 그죠? 산에 가면 거기서 뭐 산사태 이런 거 피해야 되고, 그럼 산에도 신이 있고 바다에도 신이 있고 뭐 이런 거 만들어야, 그죠? 내가 살아가면서 또 길흉화복 있잖아. 이것도 내가 근데 그게 다 어디 있어? 지금 길흉화복 내가 잘 들고 안 되는 게 자연에 있어, 자연에. 그 자연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이렇게 그 조정할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 나는 저 위에 계신 분하고 나 친해, 나 친척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나오는 게 신화입니다. 그게. 예. 단군 신화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나 개인의 어떤 기륭하고 가서 막 빌고 냉수 떠놓고 빌고 달한테 빌고 막 이러는 거 있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종교죠. 종교. 근데 이제 그거는 자연을 뭔가 움직이는 존재가 있다고 이렇게 의인화를 시키는 거예요. 의인화. 네, 뭔가 움직이는 존재, 인간이 이렇게 조종하듯이 그런 게 임금님 같은 분이 있다. 이렇게 의인화를 하는 건데, 그리스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하늘에 뭐, 구름이 잔뜩 껴가지고 어둑어둑해지니까 갑자기 이제 그때부터 비가 오더라.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네, 어떤 원리를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화된 그 사람들, 그러니까 신화라든지 종교는 의인화된 어떤 존재가 실제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움직이는 어떤 원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원리. 하지만 옛날 사람이니까 그 궁극적 원리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이 접근이 다르죠. 근데 그때 누가 나왔냐면 피타고라스 학파가 그때 나오거든요. 피타고라스 이름 들어보셨죠? 예, 수학 공식 같은 거. 공식이 나오잖아요, 공식. 이 사람은 뭐냐면 어떤 공식을 하나 딱 알아놓으면 그걸 갖다가 개별적으로 다 적용하는 거야. 아, 뭔가 하나를 알면 살기가 편해져.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요게 뭔가 되게 좋은 거다, 좋은 모델이다,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플라톤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뭔가 변화하지 않는 거, 뭐가 근원적인 거. 요거를 내가 파악을 하면 그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다 대응하고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여기 지금 나온 게 그 말이 지금. 우리는 이거를 바라보고 살지만 그 사람 말에 의하면 나는 요거를 바라보고 있지만 이거는 무언가 변하지 않는, 그죠? 그 어떤 피타고라스 그 공식처럼 이거의 어떤 공식 같은 그런 거에 어떤 부분에 불과하다. 어떤 복사품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내가 요거를 보고서는 이거 전체를 내가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하려면 저 뒤에 있는 공식을 알아야 돼. 삼각형 우리가 그 면접 따지고 그럴 때 되게 모양이 여러 가지잖아, 그죠? 물론 이제 삼각형 공식을 다 할 수 있지만 그 하나만 아는 것보다는, 그죠? 하나만 알면 그 부분만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전체를 모르더라도 이거 공식을 딱 알아버리면 전체 다 아는 거나 마찬가지, 그죠? 이거를 플라톤은 지향했던 거예요, 이거를. 예. 그게 이거예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금 보면은 이 세상은 신의 작품이다. 그러니까 신의 어떤 그 귀한 어떤 내재하는, 신이 내재하는 그 귀한 어떤 성향이 여기 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뭐 이러는 것처럼 그게 있다. 그리고 이 세상, 땅과 태양, 황성들은 신들의 흔적을 지키고 있는 그 신의 어떤 뭐랄까? 신의 본질 같은 게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그런 경탄할 만한, 예,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물들을 통해서 신을 알 수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개별적인 거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집안의 어떤 내력, 예? 의사가죠. 어머니나 아버지.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시대의 어떤 시대상.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달라졌다. 이렇게 좀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저기 보면, 저기, 저기 여기 젊은 사람 좀 이렇게 날카롭게 생긴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 옆에 저 둥글둥글하고 좀 이렇게 생기신 분이, 그분이 플라톤이거든요? 예, 근데 거기 지금 플라톤은 보면 손가락을 갖다 위로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래를 향하고 있잖아요. 요게 그 각주 10번에 여기 보면은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에 그려진 요게 아테네, 이게 그림이에요. 이 그림인데 저걸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어떤 생각이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이런 얘기죠. 플라톤은 그 위에 있는 어떤 그 이상적인 존재, 공리적인 존재.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래에 있는 우리와 함께 있는 그 내 옆에 있는 존재들 이런 걸 강조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리가 하나가 있고 그 공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분류하는 거 이런 게 플라톤이 됐건 아리스토텔레스가 됐건 다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는 어떤 그런 기풍이 있었고 본격적으로 그걸 구체적으로 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자,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체계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러잖아요. 예, 뭐 그 얘기인데 지식을 이제 나눕니다. 지식은 실천적인 것이든 창작적인 것이든 이론적인 것이든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봐요. 나눠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이제 5분의 1만 남아있대요. 5분의 1만 남아있고 얼마나 많이 썼나 보세요. 지금 이 논리학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가지고 학문을 한다는 게 뭐예요? 아까 공리를 가지고 체계화를 시키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문을 한다는 건 이 공리, 쉽게 말하면 세상 이치, 보편적인 거, 요거를 발견해가는 게 학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진리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죠? 개별적인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공통된 걸 뽑아내가지고 전체적으로 공통되고 다 적용될 수 있는 거 찾는 게 그 공리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걸 찾는 방법이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논리는 그 자체가 학문이라기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는 이걸 찾아가는 방법이에요. 찾아가는 방법이고 그런 걸로는 이제 범주론, 명제론, 분석론 전서, 분석론 후서 뭐 이런 책들이 있고 이론 철학에 대해서는 자연학, 형이상학, 영혼론, 실천 철학. 여러분 니코마코스 윤리학 들어보셨죠? 그죠? 예, 뭐 정치학 뭐 이런 거 있고 또 언어학, 수사학이 있고요. 문학적, 철학적 조사, 시학이 있다. 이런 거 원래 철학자들 이런 거 잘 안 해요. 수사학이니 뭐 시학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짜 인간이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를 다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체계화를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주론부터 시작해요. 우주론부터. 그 자기가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체계를 시키는 거예요. 체계화를 이런 식으로. 예.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보면 자연학이라는 게 있는데 자연학을 그 당시에 이게 피지카인데 이런 피직스 그러면 이제 물리학이지만 당시에는 자연 전체를 다루는 것이고 이 사람이 어떻게 본다면 이런 자연학을 어떻게 본다면 최초로 학문적으로 만든 사람이다. 예.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자연학에서 지금 제가 이제 살살살살 이제 말을 하고 싶은 게 그 제가 그 어제도 이제 제가 강의 끝나고 이렇게 우리 학생분들하고 이렇게 타고 내려오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내일 내가 이거 대전에 가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좀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말을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를 내가 가서 이렇게 내가 그걸 얘기를 한다는 게 저는 원래 법전공이고 사실은 옛날에는 하여간 뭔가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 보면 되게 멋있게 느꼈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얘기를 가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한 거예요, 갑자기. 그 내가 이제 어릴 때 이렇게 생각해보면 코 질질 흘리고, 막 이렇게 이렇게 빨개 벗고 다니고 막 어릴 때막 이러다가, 그죠?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50 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죠? 변했단 말이에요, 내가. 근데 나는 여전히 조청건이거든요? 그죠? 이거 좀 어떻게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가만히 보면
변화라는 거를 이해한다는 게 좀 중요한 문제로 보는 거예요. 왜 중요한지는 좀 이따 다시 나옵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자연학을 말할 때 제가 하나 짚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플라톤이 그 공리 같은 그저 완전한 거를 갖다 이데아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도 그 부분을 배웠겠죠. 그게 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죠? 예, 하지만 이 사람은 어디에 관심을 뒀던 거예요? 변화하는 개체들한테 관심을 뒀던 거예요, 이 사람은. 경험적인 거. 경험한다는 건 그때마다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화하는데, 그러면 이 안 변화하는 이게 어떻게 이 개체들에서는 변화를 하지? 이런 물음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아리스토텔레스는. 왜냐하면 이거 연결을 해야지 이게 지금 자기가 체계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위에 있는 이거는 안 만져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 안 만져지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 만들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처음에 우리 그 남자들 옛날에 보면은 요거 작도하고 이러면서 요거 설계도면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죠? 동그라미도 그리고 하면서 설계도면 그려요. 설계도면이 있어야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설계도면은 종이에다가 그리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거지. 머릿속에 먼저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맞춰봐서 그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아, 여기 이런 어떤 그 물건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설계도면 같은 게 있다. 예, 예. 근데 요거는 그 설계도면 그 모양 외에 뭐가 있어요, 지금? 이 재료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공작 시간에 뭐 만든다 그러면은 공작 시간에 우리가 만들기 합시다 그러면 딱 나오면은 뭐가 있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공작 시간 하면 준비하는데 뭐 준비해야 돼요? 재료. 그죠? 재료 준비하는 데로 가서 이제 어떻게 만들어요? 그 무슨 뭐 내가 만들 거 미리 이렇게 설계도 같은 거 그려놓고, 그죠? 재료를 갖다 자르고, 그죠? 누가? 내가 막 자르잖아, 그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만들었다. 만들면 이렇게 내가 재료 갖고 와서 머릿속에 있던 그림대로 설계도만 그려가지고 만들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내가 먹으면 되죠. 무슨 말이에요? 위에 있던 이 안 보이는 어떤 그런 형상. 예. 그걸 형상이라 그래요. 설계도면 이 형상의 모양이란 뜻이잖아요. 예, 모양. 머릿속에 딱 떠는 그 모양. 어떤 본 뜨는 거 이런 거 형상이라 하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로 오려면 뭐가 필요해요? 형상 그대로는 안 되고 재료가 있어야 되고 재료만 있으면 돼요? 누가 만들어야 되죠. 그죠? 누군가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이게 만드는 건 그 이유가 있어. 그죠? 그렇게 쓰이는 거야. 내가 먹으려고 만드는 거. 그래야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예. 요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요렇게 해서 이게 변화를 하는 거구나. 예. 요렇게. 그래서 자연물은 우리가 도토리 같은 거 예를 들어가지고 뭐 씨앗 같은 거 있으면 그게 나무를 이렇게 막 자라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근데 그 도토리 같은 거 나무로 자랄 때 누가 가서 뭐 재단하고 그다음에 뭐 거기 가서 누가 뭐 막 작업하고 막 이러지 않죠. 그죠? 지가 알아서 크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잣나무 이런 거는 그냥 나무라는 재료가 있고 그 나무가 나무 되게 만드는 뭔가가 있었겠죠. 그죠? 예.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고. 인공물을 만들 때는 그때는 재료가 있어요, 하나. 그다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그다음 뭐가 있어요? 설계도면 세 번째. 그다음에 이거 내가 목적대로 쓰는 거야. 예, 이거 만든 이유가 있죠. 그 기능대로 쓰는 거. 이게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물하고 자연물이 이렇게 다르구나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예. 어떻게 인공물하고 자연물을 그렇게 구분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냥 인공물은 뭐 이거 자연물은 강이가 사 먹는 거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학문의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자, 이제 논리학에 들어오는데 지금 이제 10분 남았는데, 예, 제가 좀 신기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왜 근대 이후에 계몽주의 혁명 이후에 왜 하나님이 또는 종교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우리가 하나님 얘기하고 하면 그 주변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안 믿는 사람 하는 얘기가 보여줘봐, 보여줘봐.
그죠?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러잖아. 그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뭐가 달랐을까?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그냥 확실하게 믿었어요, 진짜로. 하나님 계시다는 걸. 뭐가 다를까? 예. 이제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옛날 사람들은, 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그걸 손으로 이렇게 증명하고 만지지 못하더라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모순이 없이 논리가 맞으면, 그러면 그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진짜라는 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을 할까? 진짜라는 거. 아까도 보면 이 공리를 찾아내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이 진짜라는 걸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누가 봐도 이건 진짜다. 예. 그 어떻게 그걸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거를? 그 답이 어딨냐면, 우리 수학 시간에 옛날에 다 같이 뭘 배웠냐면, 집합을 배웠어요, 집합. 예.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집합이 제일 처음에 나왔어요, 우리 때는. 그래서 맨날 3년 내내 그거만 공부해. 그 다음에 방정식을 나가는데 그걸 못 나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수학 포기하고 있다가, 다시 공부해봐. 지금 집합만 다시 들어가. 그리고 또 방정식을 또 포기해. 근데 집합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봐요. 저는 남자다. 그죠? 예, 남자 인간. 남자잖아요? 근데 나는 어디에 속하고 있어요? 인간에 속하잖아, 인간. 그죠? 그러면 나는 인간이다. 나는 남자인데, 나는 인간이다는 말이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너무나 맞는 말이지. 나는 여자다 그러면 틀린 말이니까 누구나 아는 거죠. 그죠? 앞에 계신 선생님한테 여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은 여자입니다. 틀린 거잖아요, 그냥. 남자입니다. 알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을 했는데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예. 네. 뭐예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주어가 뒤에 있는 수어에 포함되면 인간이 동물에 포함돼 예를 들어서 그럼 인간은 동물이다. 맞는 말이잖아요. 내가 인간이다. 나 조창관은 인간이다. 맞는 말이 돼버리잖아.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뒤에 있는 부분이 앞에 있는 주어를 포함하는 관계.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집합 속에 인간이란 집합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쉽게 말하면 나는 그 외 부분이야. 부분 집합이야 내가. 그렇게 배웠죠? 우리가 집합은 확실히 알고 있죠 다들? 몇 번 반복했으니까. 그러니까 말을 가지고 진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를 알아낸 거예요. 아리스토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 얘기하고 좀 하면서 끝내고 점심 먹고 할게요. 좀 이게 제가 이거 깨닫고 나서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뭐냐면 어떻게 아까 말한 그 개별적인 것들이 막 세상에 온갖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책상도 있고 여기 뭐 이런 것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너무나 사물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물들의 어떤 진리성을 개별적인 거를 어떻게 위로 올라가서 이거를 갖다 찾아낼 수가 있을까? 어떻게 진리를 갖다 확신할 수 있을까?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잖아요. 그죠? 어려운 것 같은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집합관계를 봤다는 거예요. 집합관계. 쉽게 말하면 나라는 존재가 조청건인데 인간이라는 수로가 있다는 게, 예를 들어 인간이라는 게 있으면 여기 내가 부분 집합이면 나는 요 집합에 속하는 거니까 나는 인간이야 이러면 이게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남자라는 어떤 그 집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계신 우리 목사님을 이 목사님이 여기에 부분 집합이 여기 속하는 사람이 그럼 틀려버리잖아. 확실하게 하잖아. 그죠? 이거 제가 알고 나서 저희 꼬마 애가 지금 중학생인데 제가 영어는 제가 가르치거든요. 예. 수학까지도 조금은 가르쳐요. 아직까지는. 근데 처음에 그 영어를 가르칠 때 여러분 영어 가르칠 때 품사 배우고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형식 저기 뭐 1형식, 2형식, 5형식 있잖아요. 그죠? 이걸로 설명을 했어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 세상에 이게 말이라는 거는 말이라는 거는
이게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 그릴 때 이렇게 X축, Y축 있잖아요. 그러면 X축에 세상에 수많은 이름들을 거기다 집어넣어요. X축에. 책상이니, 뭐 병이니, 핸드폰이 X축에. 그 다음 Y축에는 어떤 상태 또는 동작을 표시하는 말들을 거기다 다 넣는 거예요. 예쁘다, 뛰어간다, 뭐 다쳤다 이런 식으로. 이름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예. 어떤 상태나 동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말을 어떻게 만들어요? X축에 있는 어떤 이름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름 중에 하나가 조청건이라고 한다면 조청건이라고 하고 이제 그 X축에 조청 하나 딱 찍었어요. 그럼 조청건이가 할 수 있는 거는 위로 쫙 올리면 이 Y축에 조청건이가 먹었다, 조청건이가 다쳤다, 조청이 걸어갔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말을. 그죠? 예. 지금 아리스토텔은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밑에 이렇게 이름들로 있는 그 자체적으로 구분되고 고유한 뭐 그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이 뭔가 활동하거나 어떤 상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쫙 있다는 거야. 예. 근데 그건 이름들은 아니야. 어떻게 본다면. 예,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집합 관계를 갖다가 이제 거의 설정을 하는 거예요. 집합 관계를. 예. 그래서 참거짓을 그걸 가지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56분인데. 자, 일단 가는까지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 논리학이 이제 그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논리학은 생각이라는 보이지 않는 애매한 것을 언어와 기호로 분석하는 학문적 증명 방법인데, 왜 이거 하냐면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진리 찾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이 논리학이 지향하는 거는 무엇을 탐구하느냐가 이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탐구해야 진리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문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그 학문을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비과학이에요. 예비과학. 예비.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분석하는 일에 앞서서, 자, 그러면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석을 하려면 뭐 분석할 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까 이 사람은 진리를 만들고 뭐 하는 걸 뭘 가지고 했다 그랬어요? 말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말의 그 집합관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거를 명제로 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X축, Y축 이렇게 있으면서 말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X축에 있는 그 이름, Y축에 있는 그 동작이나 상태, X축에 있는 거 하나, Y축에 있는 거 하나. 이게 명제예요. 예, X는 Y다. 이게 명제잖아. 모든 X는 Y다. 모든 X는 Y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예. 그러니까 이제 명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제를 다루려면 범주를 다뤄야 된다. 범주가 뭐예요? 그 영역이잖아요. 영역. 범주가. 우리말로 따지면 그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 능숙한 우리말로 따지면 집합이란 말이에요. 집합. 어떻게 본다면. 그러니까 논리학을 하기 위해서 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범주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명제를 알아야 되고 그 관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찾아가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스의 그 논리학은 세 가지로 돼 있어요. 세 가지로. 범주론과, 그죠? 여기 있죠? 여기. 범주론과 명제론과 분석론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예.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이 본격적인 얘기들을 식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